안녕하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정말 맞는 시간에, 맞는 장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죠. 아주 최적의 타이밍에 딱 맞는 조건들이 갖춰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정말 우연처럼 일어나 대단한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의도적으로 꾸며진 연출임을 깨닫고 허탈해질 때도 있죠. 내게만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다고 믿었는데 이 모든 게 다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말이죠. 아직 갈 길이 멀었던 제 인생에 정말 맞는 시간에 맞는 장소에 잘못된 사람이 나타나고야 말았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사람이 일이 더 잘못되기 전에 발을 빼서 제 인생이 구사일생이 되었지만은요. 전자공학과를 나와 기업 연구원만 바라보면서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따니까 제 나이가 벌써 30을 넘었더군요. 매일 연구소에서 구석에 핀 곰팡이처럼 딱 들러붙어서 지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모님 도움으로 그 과정 동안 굶지 않았네요. 그렇게 제 젊음이 다 가는 줄도 모르면서 지내니 그 시간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국내 대기업 전자연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시간과 노력도 부모님의 도움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게 된 거죠. 하지만 몇 년씩 연구소에서 연구만 한 공학도의 문제가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연구소에 박혀 공부와 노가다 그 중간의 일만 죽어라 해서 그 나이 때 친구들이 즐기고 노는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유흥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연구와 여가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석 박사 시절 실습실에서 살아서 나가서 놀지도 못했거든요. 연구원으로 들어간 후에도 물론 시간이 없었지만 그 일말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친구놈들과 늦은 나이에 부끄럽지만 클럽도 가고 사람도 만나면서 놓쳤던 젊은 날을 잡으러 다녔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놀면서 만난 친구 하나가 제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더니 술자리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친하지도 않고 그냥 무리에 있었던 한 명이었거든요. 심지어 조금 불량해 보이는 친구라서 믿음도 안 갔지만 어차피 술자리고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말리지도 않았죠. 근데 처음 만난 그 사람은 정말 단아한 딱 한국형 미인이었습니다.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야, 내가 지희 왜 불렀는지 알아? 너네 진짜 비슷해. 지희야, 저놈도 박사 출신이고 지금 연구원이야. 지희도 명문대 학사에 대기업 다녔었거든. 둘 다 집안도 빵빵하고. 엘리트들은 엘리트들끼리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 아, 뭐야. 그런 게 어딨어요. 좀 이상하게 고리타분한 구석이 있다니까. 그러게요. 요즘 서로 스펙 맞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네 좀 봐라. 기껏 생각해서 소개해줬더니 너네 벌써 죽이 척척 맞아서 봐봐. 사람 속물로 몰아가잖아. 그 친구가 소개시켜준 이유가 어이가 없었지만 정말 저희는 잘 맞았습니다. 둘 다 학생 때 어학연수도 갔다 온 것도 똑같고 사는 지역도 멀지 않아서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 근처 살아요. 본가는 청주에 있는데 저만 대학 때문에 서울 상경에서 운 좋게 여기서 취업까지 했어요. 아, 자취하시는구나. 전 취업을 늦게 해서 아직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아요. 캥거루족이죠. 저도 처음엔 타지에서 자취하기 무서웠는데 그렇다고 아빠 학교도 그렇고 엄마 병원도 그렇고 옮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독립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벌써 자취 10년 차가 훨씬 넘었네요. 원우 씨 어학연수는 어디서 했다고 하셨죠? 영국이요. 브리스톨에 있었어요. 정말요?
저도요. 허, 설마 ELC 다녔어요? 네. 혹시 원우 씨도? 맞아요. 아, 진짜 세상 좁다. 근데 전 얼마 안 있었어요. 처음엔 거기서 대학원 과정까지 생각했는데 제 전공은 국내 과정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지희 씨는요? 저도 얼마 안 있었어요. 와, 원우 씨랑 나랑 진짜 맞는 게 많다. 처음엔 그저 술자리 찰나의 만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만남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더니 어느새 연인이 되어서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당시 아내는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경영 전공을 살려서 사업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불안정할 때 결혼을 하는 게 걱정이라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연애 초반에 그 당시에 저는 일주일에 최소 6일은 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주말에도 일하는 건 오랫동안 대학원 과정을 겪은 저에겐 새삼스럽지 않았지만 솔직히 연인에게는 못할 짓이었죠. 밖에서 제대로 된 데이트하는 게 손에 꼽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오히려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이나 음식을 싸들고 와서 틈틈이 데이트를 하자고 했죠. 늦게까지 일하는 날에는 야식을 챙겨와서 주었고요. 오늘은 월남쌈 싸왔지. 원우 씨가 저번에 TV 보고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베이컨 말이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어. 이건 김 든 거, 이건 파 든 거. 우와, 맛있겠다. 뭐부터 먹지? 손 많이 갔겠어. 아, 진짜 미안해. 이렇게 날도 좋은데 칙칙한 회사까지 와서 데이트 같지도 않은 시간 보내게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야 지금 백수 상태인데 뭐 어때? 시간 많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러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지희 씨가 뭐 노는 거야? 매일 일 시작할 거 공부하면서.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러 가는 거면 내가 매일같이 지희 씨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으아, 누가 들으면 우리 진짜 유난히 커플 같겠다. 그만 말하고 먹기나 하세요. 진짜 유난스럽게 달달했습니다. 몇 번은 함께 야식 먹고 나서 아내가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제가 일이 끝날 때까지 회사 밖에서 기다렸다가 피곤해 절은 저를 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런 말과 함께 뻥 차였을 텐데 아내의 무한한 인내심은 저까지 정말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또 제 몸을 생각해서 각종 영양제와 한약까지 지어와서 챙겨주고 제가 금연 중엔 담배 생각나면 먹으라고 직접 저칼로리 초콜릿이나 설탕을 안 넣고 만든 사탕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누가 봐도 완벽한 여자가 이렇게 헌신적이기까지 한데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은 못 꺼냈지만 아내가 한다던 사업도 진전이 없었고요. 매번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말을 꺼내도 아는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뷰티 사업을 시작한다고만 했지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말을 제가 꺼내면 자주 얼버무리기도 했고요. 지희 씨, 누구랑 동업한다고 했지? 대학 동기였나? 아니면 회사 동료였나? 어? 아, 대학 동기.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야? 원래 화장품 사업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야? 어? 어, 다니던 회사가 그쪽이야. 근데 그 친구는 아직 퇴사 안 했어. 내가 먼저 그만뒀지. 그럼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야? 일 시작하는 거? 그렇지 뭐. 아, 그 얘기 시작하니까 또 머리 아프다. 매번 이렇게 회피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닌가 이런 걱정과 자존심이 상해서 저에게 말을 못 꺼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함께 들었어요. 저도 괜히 아내의 아픈 곳을 찌르고 싶지 않아 모른 척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가 한다는 일은 뭐든 지원해주고 싶었고 그럴 능력도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가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시기도 했으니까요. 아내는 그저 마음만 받겠다고 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로 아내를 설득했죠. 그러니 아내도 못 이기는 척 제 의견에 동의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 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내 본가로 초대됐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청주의 50평대 고급 아파트,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장모님과 지방대 교수로 재직 중인 장인어른을 보니 아내는 정말 어느 TV나 잡지에 나올 만한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는 게 느껴졌어요. 먼지 한 톨 없고 모두 새 것처럼 관리되는 것 같은 가구들을 보며 위화감까지 들었죠. 이런 집에서 바르고 곱게 자란 아가씨를 정말 내가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다 함께 식사하다 보니 부모님께 정말 사랑을 받고 자란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주서방, 우리 지희 진짜 공부밖에 안 했어. 크게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서울 명문대 턱 들어가서 대기업도 가고 혼자 자취하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 집에서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혔다. 우리 큰딸 데려가면 주서방 로또 되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이야. 내가 지희 아빠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딸 누가 봐도 탐내하는 신부감이라서 하는 소리야. 아유, 제가 잘 알죠. 제가 그걸 아니까 이렇게 결혼하려고 목을 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지희 씨 정말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아, 엄마, 아빠 좀 그만하세요. 나 얼굴 빨개지잖아. 그리고 원우 씨도 귀한 자식이에요. 안 귀한 자식이 어딨어. 아내를 보는 장모님과 장인어른 아주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의사와 교수라는 직업을 듣고 자식의 성취에는 좀 덤덤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어찌나 애지중지를 하시는지, 이렇게 귀하디 귀하게 자란 아내를 저도 귀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에게 잘하라는 당부만 하신 건 아니었어요. 정말 어디서 파는 것처럼 맛있고 보기 좋은 음식들을 식탁 가득 준비하시고 저를 환영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식사하면서 문득 아직 만나보지 못한 처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내에게 처제가 어렸을 때부터 희귀병으로 아파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내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처제를 많이 챙겨서 둘 사이가 각별하다는 걸 아내가 평소 하는 말에서 은연중에 알고 있었어요. 처제 이야기만 나오면 쉽게 눈을 붉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가에 온 김에 처제 얼굴도 보고 가면 좋겠더라고요.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괜히 아픈 처제 이야기를 꺼내면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불편해 하실까 염려되는 마음에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처가를 떠나면서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죠. 청주 온 김에 처제도 보고 가는 게 어때? 여기 병원에 입원한 거 맞지? 어? 아니, 동생 서울 병원에 있어. 왜? 부모님 가까이 있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나? 장모님께서도 의사시고. 서울에 그 분야로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서 서울로 옮긴 지 꽤 됐어. 그리고 부모님보다는 내가 동생 보러 자주 가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나는 지희 씨가 처제 보러 갈 때마다 늘 3일은 넘게 갔다 와서 청주까지 오는 줄 알았지. 동생이랑 오래 같이 있고 싶으니까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 그 마음 내가 잘 알지. 처제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 말고 얼굴 많이 보러 가자. 다음에는 나도 같이? 그래, 알았어.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아는 저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떠난 뒤에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얼굴 볼 걸 해봤자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기니까요. 저는 누나가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교통사고 수술 합병증으로
눈 감기 전까지 아팠던 누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괴롭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저버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떠나버린 누나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잘 알기에 더 아픈 가족을 둔 아내에게 마음이 갔었죠. 저도 아내와 결혼을 하면 처제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가족 일이 되는 거니까 더 신경을 쓰려고 했습니다. 아마 누나에게 다 못한 부채감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그 이후로 종종 아내와 함께 처제 병문안을 가기도 했어요. 아프지만 않았다면 또래들과 함께 대학에 다니고 진로를 정하느라 바빴을 나이에 병상에만 누워있는 처제를 보고 떠난 누나 생각이 나서 코가 시큰거리기도 했었죠. 저희 언니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뭐 그런 걸 물어. 원우 씨 대답하지 마. 나 듣기 괴로워. 왜? 뭐 어때? 지희 씨 똑똑하고 다정하고 예쁘고 능력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 주는 게 우리 부모님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사람이 지희 씨뿐이라서요. 거봐, 너도 괜히 들었다 싶지? 원우 씨 닭살스러운 말 너무 잘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진짜 우리 언니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언니 좋겠네. 사랑 많이 먹어서 아주 배부르겠어. 그래, 아주 터질 것 같다. 그래도 꽤 밝고 씩씩해 보이는 처제를 보고 안심했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처제 걱정을 많이 했으니까요. 만일 처제 건강이 더 안 좋아진다면 아내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도 아내를 인사시키고 상견례도 후딱 했네요. 부모님께서는 공부만 하던 놈이 어디서 이렇게 완벽한 아가씨를 만난 거냐고 하시더군요. 나름 잘 키운 아들은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아내와의 결혼 준비에서 갈등이 있었던 건 결혼식 규모뿐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갈등이라기보단 그저 입장 차이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은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사업을 크게 하시다 보니 올 손님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좀 큰 규모의 결혼식을 생각했는데 아내가 반대하더라고요. 아내는 가족들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 뜻밖이었죠.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직업을 생각했을 때 처가에도 올 손님이 많았을 테니까요. 근데 아내가 결혼식을 작게 올리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 줬을 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서희가 아프잖아. 그래서 크게 잔치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서희는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화려하게 하면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소외감도 느낄 거고 나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이해해. 나의 결혼식을 축소해서 하자는 건 아니고 인원이라도 줄이는 게 어떨까 해서. 아내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갔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아내 뜻을 전하니 부모님도 누나 생각이 나신 건지 알겠다고 존중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아내와 제가 서로 양보한 만큼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고 국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지를 정하면서도 저를 향한 아내의 배려를 느꼈어요.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유럽? 우리 둘 다 가봤으니까 좀 그런가? 그래도 같이 가는 건 처음이니까. 아니면 신혼여행은 관광지보다는 휴양지 쪽이 낫기도 하겠네. 원우 씨, 우리 그냥 국내로 가. 제주도면 될 것 같은데. 어? 왜?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아예 영국으로 가서 추억 여행이나 할까? 우리가 어학연수 간 시기는 다르지만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할 얘기도 많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원우 씨 일하면서 결혼식 준비하느라 고생했잖아. 오고 가는 에너지 낭비 안 되게 그냥 가까운 곳 갔다 오고 남은 시간은 우리 신혼집에서 쉬거나 하자. 해외야 나중에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안 그래? 본인은 일을 쉬고 있지만 저는 일과 결혼 준비를 같이 해서 힘들 거라고 하면서
국내 여행을 먼저 제안하는 아내, 꽤 완고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배려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꼈어요. 확실히 그 당시 제가 상태가 안 좋긴 했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아픈 동생을 두고 해외로 가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 나야 당신만 괜찮다면 다 좋지만 괜히 나 때문에 포기할 거 없어. 포기는 무슨, 나도 그냥 마음 편히 쉬고 싶어서 그래. 해외여행이 말이 힐링이지 나가면 계속 타지에서 긴장 상태로 있잖아. 그냥 마음 편히 국내에서 쉬자. 난 정말 괜찮아. 나 진짜 지희 씨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 뻔했지? 내가 미안해. 우리 지희 씨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바빠지기 전에 해외 나갔다가 오자. 원우 씨가 뭐가 미안해. 내가, 내가 더 미안하지. 어? 뭐야? 오히려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어? 아니,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도 같이 커지는 거래. 그래서 그런가? 요즘 원우 씨 얼굴 보면 괜히 가슴이 아려. 나 정말 원우 씨 많이 사랑하나 봐. 뭐야, 나 지금 울리려고 그러는 거지? 어디 뭘까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저희는 정말, 정말 괜찮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서로 사랑했고, 눈앞의 모든 것들이 다 그저 꽃밭처럼 보일 정도로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갈등과 크고 작은 문제는 당연히 사람이 살면서 일어날 일이고, 그저 아내와 그 시련을 잘 넘기기만 한다면 평생의 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시련이 이렇게나 빨리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고작 신혼여행지에서 끝난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제 이야기예요. 무슨 서로 크게 싸움이 나거나 이 결혼 무효야 이러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곳도 구경 가서 정말 한 번의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의 의견에 맞추고 아내도 저의 제안에 모두 응했으니까요. 근데 이건 모두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었어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잠들고 일어난 둘째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난 제 옆자리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아내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시나요? 처음에는 아내가 화장실에 갔나 했는데 화장실에도 없었고 혼자 조식을 먹으러 갔나 했지만 그때 저희가 묵은 호텔 스위트 어느 곳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 짐조차도 보이지 않았죠. 아내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호텔에 홀로 남겨졌다는 걸 알았을 때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죠. 그 소름 끼치는 정적. 아내 휴대폰에 전화를 했지만 계속 꺼져 있더군요. 반사적으로 납치가 아닌가 했지만 세상 어느 납치범이 피해자의 옷과 물건을 모두 싸갈까요? 일단 경찰서에 전화하기 전에 아내의 처가와 처제에게도 모두 전화를 돌렸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핸드폰은 없는 번호라고만 뜨고 처제도 아내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아내가 자의적으로 제 곁을 떠났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누가 아내를 불러내서 데려갔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큰일이 일어났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군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사고가 완전히 정지된다는 게 뭔지 실감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찰에 연락을 해야겠다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아내의 휴대폰이요. 꺼진 채로 제가 누워있던 침대에 있는데 제가 움직이면서 옆으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바로 핸드폰을 켜봤는데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메신저의 내용도 전화번호부도 다 지워져 있고 아니 아예 핸드폰 유심칩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저와 찍은 사진이 정말 많았는데 그것들도 모두 지워져 있었죠.
남은 건 단 한 개의 동영상이었어요. 당장 미칠 것 같은 답답함과 궁금증으로 고민 없이 그 영상을 재생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영상에는 제가 애타게 찾고 있던 아내가 찍혀 있었어요. 그 영상은 아내가 제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아내 얼굴이 나왔고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시작하더군요. 원우 씨, 많이 놀랐지? 정말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너무 미안해. 내가 원우 씨를 직접 보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전하지 못하는 것도, 염치가 없어서 원우 씨한테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는 것도 모두 다 미안해. 한 개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걸 감추기 위해 7개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 난 아마 원우 씨한테 100개 거짓말을 했을 거야. 내가 정말 원우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 나 사실 명문대도 안 나왔고 대기업 출신도 아니야. 대학도 안 나왔어. 원우 씨가 만난 우리 부모님, 우리 진짜 부모님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고용한 거야. 연기자들 불러다가 돈 주고 연기시켰어. 내 진짜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고 둘 다 자식 버리고 도망갔거든. 그래서 결혼식도 작게 하자고 한 거야. 나는 부를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거든. 원우 씨네 하객들만큼 내 하객 쪽의 연기자들을 어떻게 다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처음에는 아내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영상 속의 아내 얼굴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점점 하나둘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해지면서 그 내용이 들리는데, 우와,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지 싶은 겁니다. 저는 다 마른 입으로 침을 몇 번이나 삼키고 아내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나 일 쉬면서 사업 준비했던 것도 아니야. 아니, 일을 쉬고 있었긴 했지. 우리 예전에 얘기한 적 있지? 남자들 사회생활이라고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서 접대받는 거 꼴불견이라고. 원우 씨도 교수님들한테 끌려갈 뻔했는데 몇 번 가다가 빠져나오고 탈출했다고 했잖아. 그때 원우 씨가 그랬지.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 하겠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말 들으면서 정말 많이 찔리더라. 내가 그런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거든. 많이 놀랐지. 그래,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내가 소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거든. 내 동생 서희가 아픈 건 진짜야.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거짓말을 하려고 노력했어도 대학 병실을 빌려서 거기 계속 사람을 둘 순 없지.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는데 서희는 아프고 그 나이에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도 어찌저찌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고졸이 당장 희귀병에 드는 병원비를 어떻게 구해? 그래서 그렇게 됐어. 나도 내가 떳떳하지 못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지만 당장 이 돈 때문에 내 동생 숨통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모든 직업은 시간이 갈수록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돼서 더 가치가 있어지는데 나 같은 애들은 아니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떨어져. 마치 물건처럼. 30 넘으니까 일하던 가게에서도 일을 못하게 돼서 당장 다음 달 병원 수납일은 다가오지 돈은 없지. 눈앞이 점점 깜깜해지더라. 그래서 그 가게 사장한테 말했어. 우리 처음 만난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 알지? 원우 씨 지인이라던, 나 일하던 가게 사장이야. 몰랐지? 하긴 그때도 건너 아는 사이였다며. 그 사람한테 사람 한 명 소개시켜 달라고 했지. 돈 많고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남자 어디 없냐고 했더니 원우 씨를 바로 소개시켜 주더라. 원우 씨 아버지가 100억대 자산가라고. 나중에 내가 한몫 잡으면 본인 은혜 잊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야. 근데 정말 원우 씨가 이 정도로 바보같이 착할 줄은 몰랐어. 내가 일하던 곳에서 만난 남자는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바로 손이나 올리는 그런 남자들이었거든. 그런 세계에서 평생 산 내가 원우 씨를 만나다니 정말 상상 속의 동물을 보는 기분이더라. 이제와 생각해보면 원우 씨를 만난 기간이 내가 영혼 팔고 내 생에 꿈꿀 수도 없는 꿈을 꾼 것 같아. 솔직히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원우 씨 속일 생각이었어. 원우 씨가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붙어 있고 싶었지. 근데 서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라. 어제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서희한테 전화가 왔어. 원우 씨 결혼식 전날 혼자 서희 만나러 갔다며. 서희가 전화해서 울면서 그러더라고. 이제라도 그만하자고. 형부가 병실로 찾아와서 처제병 본인이 책임지고 낫게 해준다고 아무 걱정 말고 언니랑 행복하게 살자고 했다고. 그러더니 형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짓 하면 정말 나중에 큰 벌 받을 거라고 했어. 서희도 알고 있었거든. 내가 원우 씨한테 사기치고 있다는 거. 그 얘기하면서 서럽게 우는데 정말 그렇더라고.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어. 나한테 처음으로 다정하게 대해주는 원우 씨 같은 남자한테 이런 사기 결혼을 하게 할 수 없지. 내가 서희 때문에 우는 날마다 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안아준 건 원우 씨인데 말이야. 원우 씨,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원우 씨한테 지은 죄 평생 가슴에 안고 갈게. 평생 원우 씨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거야. 물론 고작 그런 걸로 어떻게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냐고 욕할 테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게 원우 씨를 놓아주는 것뿐이야.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해 원우 씨. 앞으로 원우 씨 미래에 나 같은 인간이 절대 나타나지 않길 바랄게. 정말 미안해. 안녕. 영상이 끝났지만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숨도 쉬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신을 차리니까 이미 창밖에 노을이 지더군요. 그 노을을 보고서야 아니 그 여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나 자신에 대한 자책과 그나마 혼인신고를 안 해서 다행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생각이 모두 섞여서 한꺼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상념에 제 뇌가 새까매지진 않을까 했네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구나. 내 돈, 아니, 우리 부모님 재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랑이 깊어져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구나 하는 예전의 기억들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 순간 저 자신도 어이가 없는 게 나를 사랑해서 잘해줬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신혼여행도 이렇게 떠날 생각 때문에 국내로 한 건 아닌가 했습니다.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머릿속에 이래서 이랬던 거 아니야? 하는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문이 수백, 아니 수천 가지는 가지를 뻗어갔죠. 분노가 부정이 되고 부정이 회피가 되고 회피가 자책이 되면서 당장 그 여자를 찾아내 복수하겠다는 마음마저 사그라졌어요. 내가 한때 미친 듯이 사랑했던 여자와 본인의 인생을 위해 나를 속인 여자. 그 둘이 한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제게 남은 감정은 그저 이 사건을 눈에서 치워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한심하죠. 압니다. 근데 그 당시 제겐 복수니 뭐니 할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그냥 사람 한 명 잘못 보고 사기 결혼할 뻔한 사람, 속은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되니 수치스러울 뿐이었죠. 제가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웠고 인정하고 나니 이 사건을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라고 축소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복수를 마음먹는다고 해도 왜 복수를 준비할 때는 무덤 2개를 파놓고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행여 복수를 했다고 해도 그 복수로 내가 행복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정리가 되더군요. 그 핸드폰은 제주도에서 그대로 파괴했습니다. 갈 때는 분명히 둘이었는데 혼자의 몸으로 서울로 돌아왔죠.
그 후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이 잘 안 풀렸다고 설명하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 순간들이 무엇보다 괴로웠네요. 애써 괜찮고 담담한 척하면서 남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한다는 게 가만히 있어도 살이 8kg는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라도 화풀이할 것이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뻔뻔하게 그 여자를 소개시켜준 놈을 제대로 매장시켜버렸어요. 알고 보니 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본인이 어떤 장사를 하는지 숨겼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술집 한다고만 한 거죠. 이번에 제가 주변 지인에게 싹 알려서 이제 그놈 연락 받아줄 만한 사람 한 명 남지 않았을 거예요. 속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은 풀렸습니다. 이 일은 그냥 무조건 잊자고 생각했어요. 정말 황홀한 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끔찍한 악몽을 꾼 거라고요. 순간순간 대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딱히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더군요. 사람 마음이 정말 왜 그러는지 어느 순간 그 여자가 동생은 진짜라고 한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괜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여자의 집도 본가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때 처제였던 그 여자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병실은 아니까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무턱대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곳에 가야만 뭔가 끝을 볼 수 있겠다는 터무니없는 믿음이 생겼나 봐요. 기대하진 않았습니다만 병실에는 그 여자는 없고 그 여자의 동생뿐이더군요. 저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놀라더니 어딘지 예상했다는 무덤덤한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겠죠. 이 병실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요. 한 번쯤 오실 줄 알았어요. 병원에 오셨었으니까요. 옮기려고 했는데 당장 다른 병원에 자리를 못 찾아서 화를 내셔도 당장 고소한다고 하셔도 다 달게 받아야 한다고 언니랑 말했어요. 언니는 지금 일 가서 어디 있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앞으로 기억에서 아예 지울 거니까. 여기 화를 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고소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나도 눈 뜨고 코 베어서 조금이라도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나마 처제, 아니 그쪽 언니를 말려준 덕분에 남은 인생이라도 구했으니까요. 진짜 저희한테 넘칠 만큼 잘해주셨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그쪽 언니한테서 충분히 들었어요. 그쪽까지 안 해도 됩니다. 몸은 좀 어때요? 그냥 똑같아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연하게 말하는 그 여자의 동생에게서 저희 누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일을 마무리라고 생각하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무슨, 이걸 왜 주세요? 저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그쪽 언니 마음 돌린 거 고마워서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끝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당장 나아질 방법이 있는데 돈 때문에 해결을 못하면 안 되니까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 고치는 병만큼 절망적이잖아요. 언니한테 뺏기지 말고 병원비로 써서 빨리 건강해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자의 동생은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품에 안고 울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병실을 나왔고요. 저는 이렇게 이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누나를 생각하게 하는 처제였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 나를 속인 여자 마음을 돌려줘서 고맙다는 보답을 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악몽이 불현듯 생각나긴 하지만 이제 괴롭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운명적인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헌신은 믿지 않게 되었어요.
아니,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분명 그 당시에 저는 이상한 낌새를 파고들지 않고 애써 모른 척 했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홀린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여자한테도 그 상황 자체에서도 그 여자에게도 속았지만 그저 내게 완벽한 상대가 나타나고 특별한 관계가 생겼다고 저 자신을 속이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 여자가 문득문득 보였던 불안한 표정이나 곤란한 표정, 뭘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안 해준 적이 많았던 것도 그렇고 자잘하게 말이 바뀐 적도 많았다는 게 날이 갈수록 새록새록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속일 수 있고 속인 사람이 나쁘지 속은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겠죠. 그저 앞으로 반복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커다란 사건을 겪은 후엔 그 사건에서 뭐 하나 얻어가야 억울함이 덜한 법이니까요. 제 나이 38에 과도한 대가를 치르며 얻은 교훈이네요. 혹시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 여자가 이 채널에 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냥 앞으로 잘 살았으면 합니다. 아픈 동생을 생각해서라도요. 속으로 당신의 앞날을 저주하거나 나쁜 생각을 품지 않을 테니 그저 한 사람의 몫을 부끄러움 없이 해내면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 속마음을 친한 친구들에게 하니까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다고 하네요. 그럴 만도 하죠. 속 없이 이런 소리만 하니.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어찌 살든 이제 저와는 아예 다른 일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앙심이나 분노를 품을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법이니까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면서 깨끗하게 청산하려고 해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그 여자에게는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같은 인류로서의 감정만 남았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싹 잊으려고 합니다. 뭐 언젠가는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날도 오겠죠. 아,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저의 길고 오래된 상처를 함께 들여다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